자, 반갑습니다. 118쪽부터 119쪽까지 오늘 절대왕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일단 이 절대왕정 별로 설명할 거 그렇게 크게 길진 않습니다. 자, 일단 절대왕정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왕정, 여러분 단어 뜻만 봐도 왕의 힘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강해졌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단어죠. 이 절대왕정이라는 거는 이 봉건제의 붕괴에 따라서 이제 생겨난 상대적인 국왕 권력의 강화,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일단 우리 봉건제에 대해서 우리 예전부터 자주 봤던 이제 표입니다. 이 국왕이, 봉건제에서는 국왕이 충성을 맹세한 제후한테 토지를 나눠주죠. 그러면 제후는 또 밑에 기사들이, 이 충성을 맹세한 기사들한테 제후는 또 토지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토지를 분배받아서 자기 영지에 있는 이제 이 농노들을 이제 다스려서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사는 게 이 유럽 봉건제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국왕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땅은 사실 제후들에게 나눠준 상태고, 왕은 자기의 어떤 영지만 다스리게 되는 상태니까 사실 국토의 대부분은 제후들이 따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봉건제가 다양한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붕괴되어 갑니다. 우리 다 배웠던 것들이죠. 십자군 전쟁. 바로 이 교황이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어떤 호소를 하면서 서유럽에 있는 많은 기사들이 여기에 참전하죠.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의 힘도 약해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들, 기사들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의 발달, 바로 이 기사들한테 나눠줬던 이런 땅을 우리가 장원제로 운영했다고 했죠. 자, 근데 이렇게 농노들은, 거기 있는 농노들은 어떤 그 장원에 매여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고, 거기에 묶여서 농사를 짓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의 중심지에 도시라는 이 자유로운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노들이 여기를 탈출해서 이제 도시로 가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도시민이 되는, 그래서 이런 상업의 발달, 우리 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또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죠. 새로운 아시아의 물품들이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서 이런 상업에 종사하는 도시, 어떤 더 이상 봉건제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업의 중심지이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백년 전쟁이나, 여기 안 적혀있지만 장미 전쟁 같은 거, 수많은 제후들이 이런 오랜 전쟁으로 많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힘이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노동력이,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서 농노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기사들은, 영주들은 더 이상 자기 영지에서 일할 농노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농노들의 대우를 굉장히 좋게 해줄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농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업혁명. 이 말은 선생님이 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 상업혁명이 뭘 말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이 아메리카에 새로운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자.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서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렇게 상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부르주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민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이 봉건 사회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합쳐지면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조금씩 합쳐지면서 봉건제는 점점 붕괴되어 가고, 이런 어떤 상황은 뭘 뜻하냐면 제후나 기사들의 봉건 세력의 약화, 그 다음에 교황의 세력도 약화되죠. 그러면서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대 왕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이 절대 왕정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사상적 근거는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겁니다. 왕권 신수설 뭐냐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만큼 신성하고 강력하다라는 의미죠. 중상주의, 바로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요거 상비군 관료제를 좀 설명하고 나서 중상주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이 이제 귀족들이 아니라 왕을 뒷받침해주는 왕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이제 잽싸게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관료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이런 관료제. 그 다음에 상비군. 상비군은 뭐냐면 상은 항상이고 비는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라는 겁니다. 자, 원래 봉건 사회, 이 봉건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냐면 국왕이 이 제후들과 기사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내가 나눠준 땅 다 받았지? 그 대가로 충성을 맹세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너네가 각자 군대를 끌고 나한테 와라 라고 해서 원래 평소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제후나 기사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후나 기사들은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국왕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전쟁 시에만 모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왕이 평소에 힘이 없겠죠. 전쟁이 났을 때만 군대를 건드리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을 국왕 직속으로 가지게 되는 게 이 시점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전쟁이 없는데 그 많은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관료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왕 밑에서 국왕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관료들이 국왕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당연히 그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상비군 관료제, 즉 국왕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은 이제 상업을 중시하는 거고요. 상업을 중시하면서 아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시민 세력입니다. 이 국왕은 시민 세력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이제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주면서, 그러니까 시민 세력들은 이제 왕에게 그만큼 세금을 이제 내면서 왕을 또 뒷받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영주들이나 제후들, 기사들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시민 세력이 이제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또 왕도 그렇게 유지했던 군대로 시민들이 이제 아메리카로부터 오는 이런 무역선들을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해적들한테 공격받지 않도록 이런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민들의 어떤 상업 정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구조가 이제 이어지면서 왕의 힘이 그만큼 강력해져 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나라들과 그 대표적인 국가들의 어떤 절대 군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냐.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록 개척을 가장 먼저 했던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업의 어떤 무역의 어떤 이득을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얻었던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도 가장 먼저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라는 왕, 이 에스파냐의 군대를 이 무적 함대라, 에스파냐의 이 함대를 무적 함대라 부릅니다. 당시 유럽 최강의 함대를 이끌고 이런 어떤 새롭게 형성된 대서양 무역, 삼각 무역을 이제 잘 지휘했던 나라가 이 에스파냐고, 이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나라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펠리페 2세라는 에스파냐의 군주로부터 나라 이름을 지었던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바로 이때 에스파냐에 의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에스파냐 선원들이 이 땅을 필리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바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으로 해상무역을 장악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이 영국의 절대 왕정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라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 사람이 1년 평생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이 이제 수많은 어떤 전 세계 이제 무역선들과 식민지를 삼으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이 동인도 회사라는 영국의
어떤 무역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회사입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전 세계 무역을 도맡아서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프랑스는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짐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내가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어떤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이제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절대 왕정의 상징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만큼 자신의 권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라는 절대 군주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인들이 같은 유럽으로 안 쳐줍니다, 러시아를.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오랑캐 취급받는 거죠, 유럽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유럽을 좀 따라해야겠다라고 해서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러시아를 유럽의 문화로 만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표트르 대제고요. 이 표트르 대제 이름을 따서 지은 새로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간에 보면 페테르라는 말이 있죠. 이 페테르가 바로 표트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왕정이 수립되었다라는 거.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이제 여왕이 이때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였고, 자, 프로이센 하면 이제 프리드리 2세라는 프로이센은 여러분이 지금은 없는 나라죠. 지금의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절대 군주로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사람이 프리드리 2세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절대 왕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까지가 바로 시험 범위고,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주자면, 선생님 항상 객관식은 좀 쉽게 내려고 노력하고 서술형에 조금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 댓글마다, 이 강의 댓글마다 선생님이 퀴즈즈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댓글을 다 남겨놨습니다. 링크로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제 그 문제를 강의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몰랐던 게 뭔지 확인하면서 외워가면 객관식은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서술형은 여러분이 우리 평소에 했던 활동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를 좀 혼자 이제 글도 써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